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용훈 선생님의 12편 강의에 이어서 제가 해방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발생과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해방 40여 년이 지나서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생겼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상한가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 때부터 있었지 뭐가 해방 40여 년이 지나서야 생겨 하는 이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한일 간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입니다. 그에 따른 한국의 반일주의가 일본의 혐한을 불러오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은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매주 수요일 벌어지고 있는 한 수요 집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5월 15일 날 직접 찍었는데요. 가보니까 그 참가자가 거의 10대,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었고, 특히 초등학생을 단체로 데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학교 교사가 아마 자기 반 학생들을 데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로 위안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9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위안부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없었습니다. 1990년 이전에 위안부 문제란 없었다는 저의 주장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때는 위안부 피해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또 왜 1990년 이후부터 위안부 피해를 거론하고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의문이 꼬리를 물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안부 건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주장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에 시작해서 65년에 매듭지어진 한일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는 다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정은 식민 지배의 피해 배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명백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에선 식민 지배의 피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국 측이 위안부를 식민지 지배의 피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물론 회담에서 한국 측은 분명 그를 거론했을 겁니다. 당시 한국은 최대한 청구권을 많이 주장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너희는 이런 피해도 끼쳤으니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담 13년 동안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를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위안부를 식민지배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1950년에서 70년대까지 쓰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1959년 검정 고등국사 교과서인데요. 여기서는 일제말 노무동원과 병력동원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과 68년의 검정 교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시는 1970년대의 국정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시는 바에 1982년부터 96년까지 쓰인 국정 교과서가 처음으로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했다라고 해서 위안부의 존재를 암시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사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 원문을 제공해주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 15년간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한 기사가 단 한 건뿐입니다. 1960년대 또 70년대에도 평균에서 1년에 일본군 위안부 기사가 한 번도 채 안 나옵니다. 1970년대까지는 위안부라 하면 미군 위안부를 뜻했고 그에 관한 뉴스는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살아있었고 그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국사 교과서에서도 안 다루었고 또 신문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를 거론하지 않고 더욱이 일본 정부의
그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거론조차 안 하니 위안부 문제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작품에선 위안부를 다루었는데 그 방식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1965년에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사르빈강이라고 하는 것은 버마인 강입니다. 일본군 장교로 참전한 조선인이 버마인 여자 게릴라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 둘 다 죽는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위안부가 조연구 역으로 등장합니다. 이 위안부는 당시 미군 위안부의 이미지를 차용, 즉 빌려왔습니다. 주인공 부대에 위안부가 배치되어 병사들과 위안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빨리 설물이요. 나도 빨리 질서를 지킵시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반도 출신이요. 본관은 그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애국 충성의 머리를 숙이며 무슨 얘기를? 저것도 같은 덩퍼야? 대화를 잘해주니까 환장했나 보지? 가만히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 속 위안부를 보면 서양식 원피스, 파마를 한 머리, 또 일본군 장교의 훈시를 비웃고 깔깔대는 거친 태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섹스 어필하는 모습 등 완연히 미군 위안부, 이른바 양공주를 연상케 합니다. 만약 요즘 영화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이렇게 묘사했다간 아마 목숨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미군 위안부를 양섹시, 양갈보라 부르며 천시를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위안부를 주인공으로 한 여자 정신대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정신대는 일본의 군수공장에 동원돼서 노동을 한 어린 소녀들을 말하는데 위안부와 전혀 다른 것임에도 한국인들은 1960년대부터 양자를 혼동했습니다. 자, 신문 광고를 보고 계시는데요. 광고의 부제로 보상받지 못할 여인, 수만의 통곡이라 쓰여 있습니다. 마치 위안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아픔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영화는 그 무렵 빅히트했던 별들의 고향과 같은 호스티스 영화의 일종입니다. 별들의 고향의 술집 호스테스 경아가 순수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여러 일본군을 상대하던 조선인 위안부가 한 조선인 병사와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위안부는 식민지배의 피해자로 그렇게 조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70년대 말에 가서야 위안부가 피해자로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이 다큐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인데요. 1970년대 말에 한 일본인이 오키나와의 할머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79년에 공개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위안부 출신의 배봉기 할머니를 인터뷰한 겁니다. 이분은 1914년 충남 태생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7살 때 가족과 헤어져서 남의 집 더부살이와 식모 생활을 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아서 전국을 떠돌다가 29살인 1943년 가을에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키나와로 오게 되었다 합니다. 이 배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키나와에 남았는데 전쟁터에서 한 일, 곧 위안부 생활이 부끄러워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태국의 노스복 할머니가 KBS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은 1921년생이고요. 경상북도 예천 출신인데 21살 때인 1942년부터 2년간 싱가포르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고 1944년에 태국으로 옮겨갔는데 이분도 역시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태국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에 위안부 소재의 소설이 발표되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1982년도에 윤정모라는 여성 작가가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라는 소설을 냅니다. 임종국 씨의 실록 정신대라는 책을 참고해서 쓴 겁니다. 조센비란 조선 창녀란 뜻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인문당이라는 데서 처음 나왔다가 1988년에 고려원이라는 데서 다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997년에는 당대 출판사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 소설 주인공의 엄마가 위안부 출신인 겁니다.
이 엄마는 원래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서 오빠가 징용 갈 위기에 처하자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정신대를 자원해서 가게 됐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한 조선인 병사를 만났고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이 병사와 부산 어딘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이 주인공을 낳고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엄마의 과거 위안부 생활을 갖고 계속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가정이 깨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 태국의 노스복 할머니, 그리고 윤정모 소설 조센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안부 생활이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고국, 고향에 못 돌아간 겁니다. 심지어 윤정모 씨의 소설에서는 위안부가 오빠의 징용을 대신해서 희생을 했는데도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고향에 못 돌아가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알고 결혼한 남편도 결국 그녀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실존 인물인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나 태국의 노스복 할머니가 관심사가 된 것은 위안부 생활 자체라기보다는 위안부 경력 때문에 40년이 되도록 고국에 못 돌아온 그 기구한 인생살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는 위안부는 불행하고 불쌍하긴 하지만 스스로 또는 남들에게 부끄럽고 면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군 위안부를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미군 위안부나 양공주를 무슨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는 국사교과서에서도 전시 강제동원의 하나로 소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위안부를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위안부가 뭔지 몰라서 이랬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위안부가 어떤 건지는 지금 우리들보다도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았지요. 바로 당대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위안부로 간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즉 흔히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전차금을 받고 딸을 모집업자에게 넘겨줘서 위안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안부를 일본 식민지배의 대표적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서 위안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위안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새로운 기억이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의 위안부 사냥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신문기사에 나오는 인물이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야마구치 현에 노무부국회 동원 부장을 했다고 하는데, 위안부 동원에 관한 두 번째 증언록으로 1983년에 일본 책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 연행을 냈습니다. 이게 1984년에 MBC TV의 다큐로도 방영이 되었고, 또 1989년에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제3장이 제주도의 위안부 사냥입니다. 제목 그대로 1943년 5월 하순에 제주도 성산포 등지에서 민가나 공장에 여자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는 걸 둘러싸고 마구잡이로 모두 205명을 잡아갔다고 썼습니다. 남편이나 가족이 막으면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서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자, 본인이 했다고 고백하니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주도 현지에선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주신문에는 얼마 안 지나서 이 증언이 이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요시다의 책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이 책이 한마디로 소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증언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여자들을 강제로 동물 사냥하듯이 포로 생포하듯이 잡아서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이미지는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 앞서 본 윤정모 씨의 소설이 출판사를 바꿔가면서 3번 출간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3번째 출간될 때의 표지입니다. 이 소녀가 일본 관원에게 양팔을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원에서 갔다는 소설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안부 소녀상에 그려진 것처럼 나열인 소녀가 일본 관원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미지가 90년대 말 무렵에는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가공의 인식이지만 이후 한국인은 위안부 하면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개봉된 위안부 영화 귀향에도 이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1989년에 요시다 세이지 책으로 위안부 사냥 주장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널리 퍼진 가운데 90년 11월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대협, 즉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단체명에 정신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사람들이 정신대가 위안부인 걸로 착각해서 그 말을 썼을 뿐이고요. 실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대협의회 기획으로 이듬해인 1991년 8월에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이 나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24년에 만주 길림성 태생인데 아주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사망하자 어머니가 14살 때 평양 기생권번에 팔았다고 합니다. 기생조합입니다. 3년간 권번 생활을 마친 후 권번의 양아버지를 따라서 북중국의 일본군 소부대로 갔다가 거기서 일본군에 넘겨져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 4명 내지 5명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했다가 요행이 어떤 한국 남자를 만나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사냥하듯 위안부를 끌고 갔다는 가해자 증언에 더해서 그 피해 당사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을 뒤흔듭니다. 우리 누이를, 부녀자를 사냥하듯 잡아가서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삼았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정대협은 위안부 증언을 이어가며 각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위안부 피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일본은 사죄하고 위안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1970년대까지 사람들이 위안부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때에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40년 정도 넘게 지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자 새 가공의 기억이 만들어지면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1945년 이후 약 40여 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인의 머릿속에 위안부에 관한 새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